경기도 관련이 있는 그 기관의 그 소속 구성원이 그런 비방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이제 직위해제 처분하고 아마 선거법을 위반했고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면 법의 문제로 봐야죠. 재난 1호금 성격이라면 재난지원금이 1,000만 원을 뿌려도 국가 재무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5주 연기됐는데요. 경선 연기와 함께 1, 2위 후보자의 지지율 변동으로 인해서 당내 경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본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민주당의 현안 무엇인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9월 초였던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늦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지도부와 모든 후보가 연기론에 공감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선관위는 각 캠프와 의견을 조율해 5주 연기안을 보고했고 최고위에서 논의 끝에 5주 연기안을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당내 경선 후보가 결국은 10월 10일 최종 결정하기로 한 5주 정도 연기가 된 건데요. 네. 어떻게 당내 그 내부 경선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예비 경선을 하면서 원래는 1강 1중 뭐 다약 뭐 이런 구조였는데 거의 2강 구도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라서 네. 치열하게 어떤 뭐 내부적으로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전에는 사실은 그 경선 연기를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빠른 처음에, 결정을 그렇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입장이 또 다르단 말이죠. 2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한테 네. 이롭다, 누구한테 불리하다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치열하게 2강 다툼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또 혹은 그에 따른 제3의 반사이익이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지금 1, 2위가 굉장히 접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치고 오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2등이 치고 올라오면 이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를 하려는 분들도 이재명이 워낙 세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지지를 하지 않고 있던 분들도 몰리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네네.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제 결선 투표에 들어가면 이게 향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죠. 네.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좀 더 치열하게 이제 싸워서 두 동강 났으면 하는 바람. 두 동강 났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 네, 항상 솔직하게 멘트를 좀 주시네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위를 하고 있었으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당초 어떤 생각이 있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치고 올라가는 이게 한마디로 탄력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멈춤 이게 본인들한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어떤 미묘한 그 속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지사도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상태에서 끝내고 싶다. 네네. 아직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기는 과정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직결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사이다 발언 그리고 특히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한 정조준하는 그동안에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포커스를 받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제는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이낙연 지사가 방어하는 동안에 게임이 끝나면 내가 이긴다. 이게 이제 아마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전략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네. 실제로 트렌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딱 10월 정도 가면 내가 데드 크로스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더 길어도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여러 가지 공격은 하겠으나 그 잘 방어를 하면 서로 네네. 피장파장인데 그동안에 호남의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이낙연 대표가 별로 가능성이 없어서 이재명 지사한테 표를 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한테 표를 주는 것도 있었고 네. 또 네. 정세균 후보한테 표가 분산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이 좀 더 다시 결집되는. 집중되면 네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들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격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뭐 더 격화될 것 같긴 합니다만 당장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 SNS 비방 가지고 굉장히 신경전이 좀 거칠어진다는 표현까지 써도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낙연 후보 측 이번 사안을 댓글 공작이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측은 가짜뉴스 살포다, 경선 혼탁 조작 행위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는데 네,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말씀이 오가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외부에서.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뭐 당내 경선에서 그 항용 있는 일이고 네네. 이제 지금 문제가 된 분은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이 그 인터넷 공간에서 네네. 사람들 모아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에서 이제 이런 방식을 쓴 데 대해서 상대는 굉장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과거의 사례로 보면 이 정도 가지고 뭐 결론이 뒤집힌다든가 또는 경선이 파탄난다든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측은 상대의 뭐 부조적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네. 또 들킨 입장에서는 나하고 관계없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봉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은 직위 해제까지 했고 실제 뭐 경기도 산하 기관도 아닌데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낙연 후보 측은 아니다. 선거법 위반까지 검토할 거야.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지금 약간 수위를 넘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위에서 후보들은 멈추더라도 부수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뭐 이것을 중앙선관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네네.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인 경우는 어쨌든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 유관기관에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고 있고 네. 또 본인 스스로가 직위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내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체가요? 나는 모르는 네.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직위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전혀 보니까 뭐 공무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사무총장까지 가는 그 과정이 과연 몰랐을까? 말하자면 조마조마한 부분이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본인이 잘 숙고해야 될 지점이고 그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가능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진실 공방 정도는 될 수 있고 혹은 또 선관위가 어떤 판단할지는 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한테 악재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내 지지율 1위 후보를 뭐 당내 선관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된 진모 씨 네네. 그분은 사실은 성남시장 시절에 그 성남FC 그 유소년단 그 운전하던 분인데 이재명 지사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 후에 그 운수연수원의 사무총장으로 네. 가고 네. 그리고 이번 일에 연루가 되고 이걸 보면 또 짐작은 가지만 사실 이제 이것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지 그 이상의 뭐 어떤 당내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그 김채국께서 두동강 단어를 쓰셨고 네. 뭔가 원팀, 한 팀 분위기가 조금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경선 이후 뭔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송영길 대표가 지난 수요일 한 방송에서 뭐 신사협정 이런 단어까지 이제 올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나가면 안 되겠죠? 네. 더 나가면 안 되고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당내 원로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 여러 원로들이? 가지 예, 네. 조금 조절하자. 각 그 후보의 후원회장단들이라든지 아, 이런 네네. 분들이 뒤에서 좀 막구 조정을 좀 하고 또 본인들도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더 나간다는 게 부담이 되는. 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팀의 리더들이나 뭐 후보 스스로가 자기 지지자들에 대하여 조금 페어 플레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제 1년도 안 남은 대통령 마지막 임기인데 어쨌든 40% 이상 지지율을 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특이하게 네.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같이 올라가요. 경향을 보면 근데 과거로부터. 뭐 네. 그게 뭐 그걸 직접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것은 아마 국민들이 위기에 처하면 아무래도 대통령이나 또는 뭔가 지도자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 당내 경선이 좀 세게
벌어지더라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갈등을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팀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것은 청와대 조정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의 그 추세를 보면 네. 대통령 선거를 남겨놓고 3개월 전,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12월 9일 정도, 12월 초의 1월,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통상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했고 20% 이하로 떨어지면 보통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지금까지 보면 좀 그런 의미였는데요. 그렇게 보면 여당은 지금 그 많은 그 장점을 가지고 힘을 받으면서 대선에 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은 그거 자체도 또 하나의 복이기는 하지만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이 정권 연장보다 더 지지율이 대체로 정권 교체 지지율은 한 50%, 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권 연장은 한 40% 예, 정도. 그러려면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일정 정도의 도움을 받아야지 정권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논리인데 그러려면 일정 정도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불가피한 현상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40% 되면 이걸 비판하기도 뭐 어렵죠. 비판하기도 뭐 하고 참 애매한 스탠스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이 꼭 복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복이 복만은 아니다. 네. 그 보통 문재인 대통령 뭐 지지율을 어쨌든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네. 굉장히 칭찬만 제가 그런 하셨는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 그 보통 이제 과거 대선 봐도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선긋기, 거리두기 네, 뭐 하는 그런 게 출당하시라 뭐 맞아요. 여러 가지 있어 왔죠. 네, 출당 예. 요구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40%뭐 중반까지 가고 이러니까 그러기도 어렵고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뭐 막연히 비판하자니 또 당내 경선이 걱정되고 또 뭐 칭찬하자니 또 외곽에 있는 범야권의 이 여론이 또 걱정되고 이 딜레마 같아요. 네, 그렇죠. 좀 조언을 해주시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과연 새로운 그 다른 또 민주당 소속의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무조건 찍어주겠다는 것인지 아주 복잡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심정은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총리도 지냈고 또 자신의 지지율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기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일단 차별할 무기로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제 그 결선 투표에서 상당히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반대로 보는데요. 아, 반대로요?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부하고 좀 각이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정부를 극복해 가는 다른 대안을 내기가 굉장히 편해요. 네, 네. 이재명스럽다는 것으로 얹어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사실은 이낙연 후보는 다른 대안을 내기에는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정책적인 확장성은 이낙연 후보한테 적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정책 공방 외에도 사실은 대통령 후보자들은 정책이 중요하고 공약이 중요한데 최근에 몇몇 후보들이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이건 괜찮다, 베스트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베스트다.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잘 안 보여요. 아, 잘안 왜 보입니까? 그러냐면 네. 이 정부의 정책을 그 위에서 얹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시원한 정책이다, 베스트다 그런 얘기들이 좀 느낌이 안 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좀 그런 면에서 좀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네. 야권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그런 얘기 많이 비판하고 좋은 정책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권이 그 정책을 내기 어려운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 앞선 정책을 바로 비판해서 다른 정책을 내놓기도 어렵고 여당 후보로서 그런 의미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면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개성 발전하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은 뭐 해놓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동소이한 공약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잘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월스트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진짜 아니다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빅3 중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는 복지를 더 강조를 네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혁신을 통한 성장 그런 거거든요. 현재로는 자영업자라든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더 복지를 주장한다는 것이 과연 시대의 흐름,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가려운 곳, 아픈 곳과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더 많은 복지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 복지라는 논의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낙연 후보의 그 새로운 대표 공약 자체에 조금 우려를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전환적 공정 성장을 얘기했고요.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를 핵심으로 한 포용 성장 공약을 내놨고요. 추미애 후보 12억 아파트 5억에도 공급 가능 SNS 글 게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각각 후보들이 어떤 게 베스트입니까? 말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 들어보면 황당무계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황당무계. 예. 네. 그리고 뭐 대부분 뭐 재탕 삼탕인데 예를 들어 뭐 아파트값 그 낮추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 내놓은 뭐 그런 걸 조금 이름만 바꿔서 마치 새로운 상품인 양 내놓은 건데 다 그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데 저는 공약 자체가 뭐 거의 눈에 띄는 공약이었고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별로 자신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를 설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경로가 많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당의 수석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에서도 온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내놓는 공약이 기껏 저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고 33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서 플러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추경안 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이었죠.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것은 원래 이제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 지급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당론으로 변경했죠. 전 국민 지급하자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했고요. 지금까지도 당정 간 논쟁이 치열합니다.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나름대로는 홍남기 부총리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부채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 5년간의 부채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맞는 얘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당론을 채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무엇이 됐든 간에 조금 정부와 당이 좀 일체감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당이 조금 너무 이념형으로 가고 있다. 전체 다 주는 것에 반대하는 정당이고 네. 민주당은 전체 다 주는 것에 정당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야가 같이 우리는 다 주자는 바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당이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재난적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소득도 줄어들고 또 뭐 대통령 위로금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음에 위로를 주려면 한 2천만 원 줘야 위로가 되지 뭐 25만 원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네. 저소득층에게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일거리가 줄어서 임금 소득이 줄었다든가 또는 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예 뭐 매출이 줄거나 뭐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데
사실 저는 80% 준다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막 80%를 100%로 올리기 위해서 25만 원 줄 걸 22만 원으로 줄인다 또 뭐 이런 논리까지 동원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굳이 전 국민에게 줘야 되겠다고 막 우기는 거는 표 계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말로는 무슨 뭐 80%와 20%를 나누면 그 비용이 드는 비용을 가지고 결국은 20% 그냥 돈을 주면 된다 하는 거짓말도 하는데 그 80% 가르는 행정비용이 그 예산으로는 한 50억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행정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네. 이제 지금은 국민연금이라든가 네네. 건강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네. 그 거의 체계적으로 전산화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럼 81%를 못 받고 뭐 80%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50% 하나 40% 하나 1% 하나 다 똑같아요. 똑같긴 하죠. 그 논쟁은. 예. 그러니까 이 행정비용보다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비용, 사회적인 논란을 더 우려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 80%를 하고 나니까 그 위에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저항이 더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 입장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내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거의 이런 논조로 국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의 입장,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뭐 당과 청와대가 결정하는 거고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게 따라야 되겠죠. 네.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정말 끝까지 저항을 하고 대선 출마를 하면 어떨까요?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이미 넘쳐나는데 더 욕심을 내시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와 어쨌든 당 입장은 선별 지급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재난지원금 여야 협상 문제는 원내대표의 권한사항이고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네. 원내대표가 전혀 그에 대해서 사전에 그 당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또는 협의해서 뭐 인정해준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그 합의 내용을 당에서 지킬 만큼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의원들은 반대가 워낙 심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자영업자들을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나머지 20%까지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영업자에게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그게 가능하겠어요? 80%에게 주고 20%에게도 나머지 지원할 돈이 남을 정도라면요. 그러면 도대체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하겠다는 거예요? 막 나라 그냥 거들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추경할 때마다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마다 계속 여야 간에 심지어 당정 간에도 논란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어떤 추경 제도에 대해서 좀 손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뭐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예산을 만들어가는 시스템 자체가 전년 대비 몇 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렇죠.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참에 추경 제도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대폭적으로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대폭도 정액시키거나 좀 줄이거나 하는 큰 틀에서의 좀 딜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계속 이게 무슨 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네네. 마치 추경이 만병통치약처럼 돼 있고 그러면 본 예산을 왜 그렇게 치밀하게 짜야 되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아마 불용액이 나는 데가 굉장히 네, 많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 불용액을 정확하게 다른 데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꿔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 억지로 쓰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네네. 가집행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참에 좀 그런 예산을 쓰는 항목의 유연성을 더 한시적으로라도 강화해서 네네. 불용액을 줄여가는 네네.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뭐 예결위원장도 하셨죠. 이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손을 봐야 될까요? 추경 예산의 편성 자체가 본 예산이 회계연도가 시작돼서 뭐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1월 달에 이제 집행하고 있는데 2월 달도 안 되고 추가 경정 예산 새로 편성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이 시기 됐어요. 저는 뭐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 당국부터 시작해서 정권을 잡은 여당과 정부에서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추경에 와서 막 마구 늘리는 그런 경향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가재정 건전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더 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나라에서 돈 찍어서 막 쓰고 난 다음에 후대에 가서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덤태기 씌우는 것을 일상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시급히 이제 추경을 함부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현 최고위원. 만약에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버리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집중도를 높게 가져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대박을 칠 거다. 네. 어쨌든 경선이 한 5주 연기가 됐는데 2강 체제가 됨으로 인해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에 대한 검증, 예비 어떤 타당성 조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굳건히 될 수 있고 그래서 본선 경쟁력을 따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는 경선 연기 치열한 검증의 계기 될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일주일간 총 정보량은 7만 7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별로 살펴보면 뉴스가 6만 건이 넘는 78%를 차지했고 뒤이어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트위터 순의 점유율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관련 급상승 연관어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재난지원금과 추경안 관련 키워드입니다. 1위는 소상공인, 3위는 전국민 지급, 4위는 자영업자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기존 추경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당론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위로금 성격이 강한 만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위는 부총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소득 상위 20%는 소득 감소가 없었고 오히려 부채가 줄었다며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뜻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5위는 번복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가 100분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 등이 나왔고 이 때문에 번복이라는 단어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연관된 인물 순위입니다.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이름의 1호 공약을 내놓으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후 에너지부 신설 등으로 새 성장 전략을 찾고 불공정 거래에 엄중한 징벌 배상을 하는 방안 등을 공정성장의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위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관계기관의 한 임원이 SNS에서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는 의혹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조작이 아니냐고 문제 삼으면서 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4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지지율 하락세 뉴스가 많이 보도된 가운데 지난 15일 윤 전 총장의 경쟁자로 부각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윤 전 총장이 많이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3위 송영길, 5위 이준석 대표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 논란이 계속되면서 많이 언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여야 당대표의 만찬 뒤에 나온 깜짝 합의문.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히 비판해온 국민의힘이었기에 더 주목되는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100분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당내 협의도 없이 당의 철학까지 마음대로 뒤집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고 결국 이 대표는 합의가 아닌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라며 크게 물러섰습니다. 중진 김태흠 의원은 원외 당대표가 국회의 권한인 추경 편성까지 합의한 월권 행위라며 아직도 패널처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언급하면 곤란하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과 통일부 폐지 주장으로 일각에서는 이준석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리스크라는 일각의 표현은 어떻게 좀 인정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 당의 대표시고 네. 가장 현명하게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아쉬운 점은 있죠. 그러나 뭐 리스크가 있다, 당이 뭐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세세한 몇 개 분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반대 의견도 있고 하지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거는 맞아요. 네. 리스크다 아니다를 떠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 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재발될 경우에 네네. 지금까지는 그게 리스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자기 개인의 어떤 상상력과 어떤 직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답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는 원내대표의 역할이니까 그것은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하겠다라든지 네네. 대선 공간의 대표는 대선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게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마이크 왔다고 자기 주장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계속되면 굉장히 큰 정말 리스크가 될 수 리스크잖아요. 있다. 뭐 큰 배를 타고 있는 선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한 마리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그게 낚싯대 들이고 그쪽으로 가자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아무리 새롭다 하더라도 그 새로움이 기존의 문화와 방식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이 소위 중청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답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최고께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하면서도 몇 가지 지점은 내가 동의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보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데 TF팀까지 꾸려지긴 했어요. 지금 진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를 구성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왕정을 할 경우에는 왕이 멋대로 임명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력 있는 자를 뽑기 위해서 옛날식으로 뭐 과거 시험이라도 쳐서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관료로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구는 시험 치는 게 맞아요. 네네. 지금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시험 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모두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로 결정하지 못하니까 국민의 대표를 뽑았고 그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하는데 의회를 구성하는데도 시험을 치면 쉽게 말해서 머리 좋은 사람만 대표 보낼 수 있다. 네, 이런 네. 논리가 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철저하게 이렇게 전 국민을 대변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시험을 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구급 공무원처럼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방의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열정만큼 지방의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치적 의사를 의회에 와서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리고 그렇게 갖춰진 사람을 뽑는 방법은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국민들이 공천을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험을 치겠다. 더 나가서 응시자 대부분 합격하는 시험을 치겠다. 그럼 그런 시험을 왜 치냐는 거죠. 당내 의원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 다수 제가 봐서 찬성하는 분은 못 만났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들도 전부 반대했고 최고위도 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도 사실상 정책위의장도 그날 공개적으로 반대.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공직 후보 역량 강화 TF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연수 기능까지 주겠다 이랬는데 네. 그래도 시험 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네요. 우리가 뭐 정치대학원 이런 그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나서 수료한 사람은 공천 신청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정도로 하면 모를까 무슨 수능 시험이나 운전면허 시험처럼 자격고시를 쳐가지고 합격 불합격 뭐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그런 민주주의 근본 이념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은 국민의힘 내부적인 문제이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와의 어떤 그 재난지원금 그 합의 번복 그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와 플러스 통일부까지 폐지하자 이런 주장들을 쭉 이어가면서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인식을 준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또 여성가족부 문제는 20대 남성 유권자의 표심과 연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윤석 대표가 20대 남성을 과잉 대변하는 그런 주장을 한 셈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굉장히 리스크로 볼 만한 사안이 됐을 거예요. 정부 부처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 들고 또 이제 통일부의 문제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보는 즉 그 이준석 대표의 철학이나 역사 의식이 좀 거칠게 표현하면 굉장히 단면적이고 천박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당 대표가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이 굉장히 흔들거리구나 하는 것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불안하게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여론조사에 있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여당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보다 높은 게 사실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보면 야당은 지지율이 25% 정도를 넘어서면 선거에는 이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뭐 이 민주당을 추월했다 또는 뭐 뒤졌다 미세하게 졌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정권 교체를 누가 얼마나 많이 원하느냐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비율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 비율보다 낮아진다면 이건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우리 당이 사실 이제 지지율 상승 기류가 계속 있었던 것은 보궐선거 이후에 또 이제 그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사실은 그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상 깊은 전당대회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쇄신적인 그런 면모가 당 지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게 이제 지금 떨어질 때가 된 거죠. 뭐 가만히 있었어도 떨어졌고 아무리 잘해도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 19일 한 언론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0년 전 윤 전 총장이 한 건설사 회장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 그리고 향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는데요. 민주당은 한 언론이 보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골프 접대 의혹에는 더욱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011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윤 전 총장은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악의적인 보도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매우 신속히 반박 입장을 낸 건데 장모 의혹에 이어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던 만큼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보도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근거가 무슨 일지에 이 윤검사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 업무일지에 나와 있는 윤검이에요, 윤검. 이게 윤석열이라는 거거든요. 10년 전에 골프 친 게 기록이 나왔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 기록이란 내용도
그 업무일지에 적은 뭐 윤검사 이걸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총장 측은 그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축은행 사건인가요? 수사 중이어서. 수사 중이고 그때 대검 중수 이과장이라서 토요일 일요일도 아마 출근할 때 같은데 그 무슨 골프를 치느냐. 다만 이제 그 골프 쳤다고 주장하는 그 당사자 삼부토건 회장이죠. 조 회장. 예, 전 그분에 회장.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대요. 뭐 서울대법대 선배라서 뭐 예전부터 뭐 알고 지낸 분이다. 뭐 충청 출신의 서울대. 뭐 하여튼 뭐 인연으로. 네. 10년 전에 골프 쳤지 않느냐, 이거 접대 골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 악의적인 오보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보도 저는 이 내용들. 사안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제 윤 총장이 어떻게 보면 지난 6월 20일 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전 논설위원 사태,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6월 말 정도 돼서 이제 윤 총장의 부인의 어떤 그 본인이 자초한 그런 논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거의 한 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조금 누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 중도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거 끝까지 후보 될 수 있겠어 하는 어떤 위험성의 지수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의식이 되다 보니까 자기 지지자의 결집을 위해서 발언은 굉장히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가서도 너무 네. 과도할 정도의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지지자의 결집, 또 당분간은 그 후보의 지지가 그렇게 쑥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임계치를 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맞아?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20일에는 또 대구 방문해서 뭐 밀란 발언, 122시간 뭐 노동 여기까지 이제 여의도에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 된다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X파일 문제 이런 것은 실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이제 모종의 작업이 있는 거죠. 작업. 예, 그리고 이제 장모가 또 구속되는 과정도 일련의 기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 그 결과는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앞으로도 또 계속 이런 일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문제니까 자신이 떳떳하게 해명을 하고 네. 또 처갓집 문제에서 불법이 있다면 누구든 까막서 보내고 그렇게 해결해야죠. 네.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보수 진영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최강의 후보니까 꿋꿋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구 가서 다른 지역 같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정도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대구 시민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참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아니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언론이 막 그 문제를 삼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리고 120시간 이야기도 스타트업 기업 같은 데서는 막 초기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52시간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막 122시간이라도 막 일해가지고 쉴 때 쉬더라도 그렇게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하더라는 건데 그건 딱 빼고 120시간 무슨 아우슈비츠냐 여기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네. 역시 이것도 말꼬리 잡기지. 예, 그걸 아마 그것을 네. 가지고 또 저 사람은 맨날 말 실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아쉬웠던 점이 이제 윤 총장이 그 부분 노동 120시간 네네.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은 저는 맞았다고 봐요. 게임 개발자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꼭 8시간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것보다 집중될 때 열 몇 시간이라도 일하고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측면은 저는 맞지만 이제 그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공부가 안 돼 있다. 그 문제를 정책적으로 고민할 수 있거든요. 네. 탄력 노동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좀 그런 논란에 비껴갈 수 있었는데. 근데 탄력 노동제가 필요하다 이랬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렇죠. 이제 그게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문제의식만 있지 정책이 없다. 이런 부분을 내가 느끼게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 그리고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가 발표됐었죠. 박범계 장관은 오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기록을 근거로 당시 증인들이 검찰에 100번 넘게 소환돼 증언 내용 등에 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인 증인들에게 외부 접견이나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도 제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당시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한 것과는 별개로 당시 위증교사 혐의의 실체는 이미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려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합동 감찰 결과 박 장관이 직접 발표도 했는데 최고위원님 벌써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그 한명숙 총리 그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유죄라서 한명숙 총리가 아직도 재심 청구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또 수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위증 혐의로 기소도 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끝까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검사들을 또 감찰을 했는데 그 감찰까지 해도 뭐 징계 사안이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기록이라도 남기려고 지금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대검 차장이나 모든 분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왜 한명숙 총리를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고 계실까? 이게 사건을 보면요, 이거는 도저히 무죄라고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봉화혈통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벗겨주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사한 검사들까지 욕을 보여가면서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가면요, 공수처에 또 수사받아야 될지 몰라요. 또 과정상에. 네. 알겠습니다. 합동 감찰 결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좀 과유불급이랄까. 그러니까 너무 한 총리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없는 결과의 발표, 국민들도 실망하고 한 총리 스스로도 이렇게 만족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게 안타깝고요. 네. 자, 왜 이제 이런 시도를 하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그 1심 재판 때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죄를 받았을 때 백승은 변호사가 직접 아주 명쾌하게 왜 무죄인가를 많이 밝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눈으로 봤고, 네.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너무 많이 말하자면 피고가 했었고, 무죄라는 확신들을 많이 여권 인사들이 갖고 있어요. 네, 이제 네. 그래서 더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본인 영역과 본인의 지인적 영역은 다른데 네. 재판부가 어쨌든 지인적이 관련돼서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결국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쯤 되면 사실은 이제 한 총리 본인도 혹은 박범계 장관조차도 좀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네. 여권 스스로가 좀 겸허하게 이 문제를 아쉽지만 내려놔야 될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김영준 의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4차 대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초강수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폭염에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은 멈춰야 할 때라는 마음으로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토토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